자, 그러면 이제 이중 등록 금지 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33쪽 맨 밑에. 자, 보겠습니다. 등록의 절차를 다시 한번 나열하면요.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고요.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교부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데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거든요.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예요. 요게 며칠 내에 일어난다고요? 7일 내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도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그랬죠. 도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인장 등록. 그래서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을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등록 통지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냐면 개설 등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등록증 받기 전이지만 등록증을 받음으로써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통지함으로써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 이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전입니다.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다는 얘기죠. 등록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등록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를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 거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등록 통지를 받은 다음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은 절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걸 공부하는데 등록이라는 것은 이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서 하나의 적법 요건이에요. 또 이제 금지를 쫙 시켜놨다가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금지의 해제를 우리는 허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제 허가입니다. 그래서 말은 실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성격이 허가예요. 영어 허가를 받는 거죠. 이게 되고요.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의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의 영속성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 이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업무 개시를 했어요. 업무 개시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를 우리는 실효 사유라고 부를 거예요. 등록의 실효 사유.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이게. 자, 그럼 등록 소멸하는 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은 일신영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인계약공사가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개인인계공이 사망을 했다. 그럼 등록 효력이 즉시 실효합니다. 없어져요. 다음에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역시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이 해산은 애 낳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법인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해산했다. 그러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등록 효력이 또 없어집니다. 다음에 자진하에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등록의 실효 사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됐으면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뀌어요. 다시. 그래서 무등록 상태 다시 바뀝니다. 그럼 만약에 등록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말은 복합 개념이에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이 있는 시점은 통시점이죠. 없는 시점은 실효 시점이죠. 그럼 이 사이에 중개업을 영위했거든요. 절대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등록 통지를 받고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무등록은 아니에요. 개시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아가 증을 개시를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래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또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그래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각각의 처벌이 따로 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의 시는 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증을 개시 안 했다.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고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영업정지. 우리는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 불러요. 그래서 그럴 뿐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건 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등록 신청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해버렸다. 바로 그럼 이건 무등록 중개업 맞죠? 등록이 없는 상태 중개업을 영위해요. 그래서 우리 법상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미리 중개업을 영위해버리는 이걸 저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어요. 이 상태 중개업을 영위하면 이거 제가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 지금 현재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하는 3가지가 있죠. 사망의 산후 중개업,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중개업, 폐업 신고 중개업.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이렇게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이의 중개업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 효과를 일단 이해를 한번 해두는데 무등록 중개업의 효과예요. 지금 34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잖아요. 걸리면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와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에요. 이렇게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자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자 잠깐 따져봅니다.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갑과 을이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한 거래하는데 A라는 자가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토지거래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소개했다 해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이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만 받을 뿐이죠 지금.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이 문제예요.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 자 갑이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A한테 등록하지 않은 A한테 야 을과 이 토지 거래 시켜주면 내가 보수로 1,000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 거래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 무등록이니까 보수 1,000만 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A가 갑을 상대로 1,000만 원 지급해라 하고 지급 청구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을 이거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건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청구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그래 고생했어 하고 1,000만 원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났는데 A가 무등록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 무등록업자니까 이거 내가 준 1,000만 원 돌려달라 합니다. 그럼 이자가 이거 돌려줘야 되느냐 안 돌려도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돌려줘야 될까 안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도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실히 이제 종결을 지었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무등록업자가 체결시킨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고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 등록에 대한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지급 약정, 갑과 A의 사이에 체결한 보수에 관한 약정 있죠. 이 보수에 관한 약정, 의뢰인과 무등록업자 체결된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약정 자체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급 청구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이건 이제 통일된 견해였고 이때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무효라면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맞죠?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인 약정에 근거해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결국은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거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보수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이게 그 다음에 참고로 나중에 공부하는데
무등록업자를 신고 고발했잖아요. 신고하거나 고발했어요. 그럼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어요. 건당 50만 원.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발 대상. 그러니까 건당 50만 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내용 이해를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고요. 이제 그 밑에 이중 등록 금지란 말 나와 있죠? 34쪽에 지금 이중 등록 금지. 동그라미 1번이거든요. 개업공사는 관할과 종별을 불문하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등록이 일신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란 말은 가볍게 이해합니다.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택시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여기서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다시 등록을 합니다. 여기다가 등록을 다시 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다른 시군구에 다시 등록을 한다. 그럼 이중등록 맞아요. 근데 이분이 평택시에 개설 등록을 했는데 뭐로 했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했어요.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평택시에다 또다시 법인인 개공으로 다시 한번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법인의 대표자라 등록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관할을 달리했어요 지금.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을 달리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거는 종별을 달리했죠. 공인중개사 계획으로 평택시에 등록했는데 이분이 여기 평택시에 다시 법인인 계획으로 종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별을 달리하 이중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전부 다 이중등록은 전면 금지예요.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걸 이번에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27회 때 이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어쨌든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은 전면 금지고요. 그러면 이중등록에 걸렸잖아요. 이중등록에 걸리면 이제는 이제 제재를 우리는 기억하는데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버립니다. 양쪽 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에 이중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이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죠.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뭐라고 볼 거냐. 이거를 제가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볼 거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걸 줄여서 제가 앞으로 뭐라고 볼 거냐. 필취라고 볼 거예요. 필취.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이거는 필취라고 그래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적 등록 취소로 볼 거고 이걸 나중에 줄여서 임취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필취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양쪽 다 취소하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일단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는 제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재에 관한 사항, 필요적 등록 취소, 1년짜리 징역사유, 3년짜리 징역사유, 자격취소사유, 자격증인사유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입문과정이지만 들어만 두세요. 이중 등록하려면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해요. 이게 이중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이중 등록을 한다. 자, 근데 이중 소속 금지.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이중 소속 금지는 동그라미 1번이에 지금 읽어드리면 개업공인인증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 입고로 개업공사 등이라고 그랬네요. 이들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중 소속 금지 규정이에요. 자,
뭔 얘기냐? 이중소속이란 말은 말 그대로요. 소속이 2개 이상이란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그럼 이거 이 소속이 어디 소속을 얘기하면요. 중개사무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의 중개사무소예요. 여기에 갑 소속 공인인증서가 있고요. 여기에 을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근데 이자가 다른 비개업 공인인증서입니다. 비개업 공인인증서에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A가. 그래서 소속으로 합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업공사인자가 다른 개공에 소속으로 갑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자가 다른 개공의 임원 또는 보조원 이걸로 되는 것도 다 안 됩니다. 전부 다 금지예요. 어떤 식으로든. 중개인이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로 간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됩니다.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하라는 얘기죠. 나아가 지금 이 갑입니다. 이 갑이 소속공사 갑이 A에게 고용이 돼 있죠. 근데 B한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B한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B한테 이자가 또 고용이 되는 겁니다. 역시 안 되는 거다. 나아가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께서 이자가 A에게 고용이 돼 있는데 다시 또 B의 중개보조원이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 다 안 돼요. 전면 다 금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인증사, 소속공사, 중개보조, 법인의 경우는 임원사원이 있거든요. 임원사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는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겸업의 문제예요. 이 다음 주에 이제 언급을 할 건데 겸업.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에 놓고 문방구를 더 할 수 있겠는가? 회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겸업의 문제예요. 겸업의 문제고 이중소속의 문제는 겸업과 태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겸업과 이중소속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언급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개업공인인증서가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개공이 양다리 걸치다 걸렸어요. 여러분 개공이 양다리 걸치다 걸리면 이때는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버립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를 뭐라고요?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속 공인인증서가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소공이 능력이 탁월하여 양다리 걸치다 걸렸다. 그럼 소공이 양다리 걸치다 걸리면 이자는 자격증이 있죠. 소공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대여 같은. 그러니까 이거 자격 취소버리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형사처벌만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값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속 전면 금지예요. 이중등록, 이중속 전면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에요. 맞죠? 그러면 소공은 이중등록에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소공은 이중등록에 걸릴 일이 없죠. 개업공인인증서만 이중등록에 걸리는 거죠. 소공은 이중소속에 걸릴 수는 있죠.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등록이 2개 이상이었다. 그럼 이중등록입니다. 소공이 양다리 걸쳤다. 사무소에. 그럼 이때는 이중소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등록 신청할 때 소속공사인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개별적으로 여기다 대고 등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소공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겁니다. 이중속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인자는 그 신분을 유지한 채로, 소공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이중속을 풀고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소공인자는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중록, 이중속 전면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금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 우리 등록이 일신 연속성이고 전문 자격증이니까 등록은 하나 해야 된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중소속은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중개법 시에는 이중소속이 전면 허용됐었어요. 다. 일이 걸치고 덜이 걸치는 거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하면 사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 이거지. 중개법 시에는 그랬었는데 공사법에서는 이걸 전부 다 전면 이거 금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더라 이거예요. 피해는 무슨.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중속 전면 금지입니다 우리.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무소에는 하나만 근무해야 됩니다. 하나에만. 중개사무소에는. 이해했죠? 이게 바로 이중속 금지였어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개공의 임원, 사원,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중속 금지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등록은 일신형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깁니다. 자격증에 대한 권리를 넘기면 안 되듯이 똑같아요.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 다음에 이거 빌려주는 것을 대여. 당연히 금지입니다. 당연히 금지하고요.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가 또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이번엔 상호도 들어가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줬다. 그럼 이거 대여와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A 개업공인중개사가 C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A가 등록에 대한 권리를 C한테 대여한 거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안 되듯이 등록에 대한 권리도 양도대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렸잖아요. 양대에 걸렸다. 그럼 이 등록 살려둘 일이 없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역시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신고에도 받은 자도 처벌합니다. 받은 자도 처벌하는데 양도대여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을 해주죠. 건당 50만 원. 무등록업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구분만 하고 가죠. 등록 취소라는 게 나오고 자격 취소라는 게 나오죠.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문제예요.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도 있고 등록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등록 취소했다 하여 자격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자격이 취소해버렸어요. 등록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죠. 취소해요. 그때는. 근데 거꾸로 개설 등록이 취소했다 하여 당연히 자격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격 취소는 반드시 등록 취소를 불러와요. 우리는 등록의 기본 요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돼버리면 등록까지도 다 취소입니다. 근데 거꾸로 등록이 취소했다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9일 왜 그런지는 아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감을 잡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여기까지. 자,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을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속 전면 금지라는 거, 그다음에 등록증 대여도 다 금지라는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35쪽에 결격 사유가 나오고 있죠. 결격 사유로 들어갑니다. 결격이란 말은 우리가 아까 등록 기준에서 지금 결격 사유라는 거에 해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격이란 말 자체가. 자, 그럼 이제 결격으로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 우리 법 제10조거든요. 자, 우리 법 제10조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결격 사유라는 것은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자격 부여나 허가 등을 배제하는 사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결격 사유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격의 효과를 먼저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교재 지금 36쪽을 펴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결격사의 효과 그랬죠. 그랬고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효과가 있고 중개업에 종사한 후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 봤어요? 결격사의 효과. 그래서 이거 그냥 결격사유는 그렇습니다. 결격의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격에 해당하는 자 있잖아요. 이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었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거.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공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개업공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라면 소속공인인가 결격사유자는 소속공인인회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어요. 나아가 법인의 임원사원은 될 수 있느냐? 임원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중수 금지규정에서 나왔었는데 잠깐, 개업공인인회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인인회사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문에서 개업공인인회사 등이란 말이 5번이 딱 나오는데 오늘 지금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 등은 이중소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개공 등, 그러니까 개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은 이중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공 등이란 표현, 요 등이란 표현은 개공사 외에도 일반인 포함하여 등등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해요. 중개업 종사자 전체.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우리는 개공 등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개업 종사 금지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 점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중개업에 종사한 후에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때는 중개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인인회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결격에 해당했다.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반드시 등록 취소고,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이들을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 결격사유를 고용한 개공은 이자를 해고해야 돼요. 단 유예기한은 2월입니다. 2월 내 해소를 하라 그랬죠. 2달의 유예기한을 줬으니까 2월 내 결격을 해소해줘야 돼요. 그럼 법인에 임원 또는 사원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이들을 역시 2개월 내에 해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임하라는 얘기예요. 몇 달 내에 하라고요? 2월 내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럼 결국은 결격 효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격 효과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종사 금지예요. 결격은. 그래서 그 점 일단 효과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게 금지된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각각의 결격 사유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결격 사유자 첫 번째로 제한능력자라고 돼 있잖아요. 민법 시간에 제한능력자 공부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안 했습니까 아직? 예? 아직 안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나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제한능력자 모두 다 결격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미성년자 결격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이 자가 종전에 한정치산 자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제한능력자라 불러요. 제한능력자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능력을 공부해요. 사람의 능력을 공부하는데 사람의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책임 능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은 뭐냐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건 대표적으로 매매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계약. 그래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바로 제한 능력자 3명 대표 주자가 이들이에요. 이들인데 미성년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이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다. 이 자가. 그럼 18세까지가 딱 미성년이죠. 19세가 되면 미성년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성년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종사 금지예요. 이거. 근데 민법 시간에 이제 성년의제라는 제도를 공부할 거예요. 성년의제.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미성년자를 공부 안 했으니까 안 들어봤겠죠.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미성년자인데 이 자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른으로 간주합니다. 민법은.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여성, 남성 공이 만 18세가 되면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하고 약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인 상태에서 만약에 동의를 받아 혼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법은 성년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잖아요. 야는 우리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성년자가 혼인했거든요. 혼인했다 하더라도 투표권 주겠습니까? 안 줘요. 민법상으로만 성년 간주하는 거고 다른 법에서는 여전히 애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혼인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증 근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성년 의제 인정하잖아요. 나아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중개보증으로 근무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알바할 수 없어요. 얘는 근무 안 됩니다. 다. 그래서 성년 의제 우리 인정 안 해요. 이게 원래는 민법이요.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가 되면 약혼하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 받아서 약혼하고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만 18세로 남녀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혼인하고 약혼할 수 있는데 16세, 18세가요. 성춘향이하고 이도령이가 정분 났을 때 그 나이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민법이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녀 차별이다 그래갖고 이제 공이 만 18세로 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17살 먹은 애들이 둘이 좋아 못 살아. 우리 안 살면 그냥 사고 치겠대. 그래갖고 둘이 삽니다. 그럼 걔들은 살았다 하더라도 이거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만 18세 돼야 된다니까. 예? 만 18세가 돼야지만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고요. 18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17살 먹은 것들이 그러면 다리를 뭉댕이를 잠깐 물어뜯어놔야지 그냥. 17살짜리가 애 낳았잖아요. 걔는 이제 혼외자가 돼요. 일단. 걔는 혼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나중에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을 했다. 그럼 이제 혼인중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17살까지는 아무리 해도 법적 부부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18살이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동의를 받아서 미성인 상태에서는 이제 혼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만 18세 미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애가 만약에 애를 낳았다. 애가 애를 낳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혼외자가 되고 나중에 그 부모가 다시 혼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준정이라고 해갖고 나중에 혼인중의 자식이 돼요. 우리가 옛날에 호주 제도가 있을 때는 혼인중의 자식이냐 혼외자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혼외자는 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호주 제도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다시 이제 혼인을 하면 그건 이제 혼인중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이걸 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그저 미성인 상태에서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미성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해 버렸다.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는 당연히 자기 앞으로 혼외자로 등록하겠죠. 그죠? 아빠는 등록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빠가 재산이 엄청 많은데 사망해 버린 거예요 아빠가. 그럼 이제 애가 문제가 되죠. 상속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법이 만 18세는 너무한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요즘 뭐 애도 그 안 나갖고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갖고 애도 사람들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서울시가 1000만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시 1000만이 안 돼요 이제. 900몇만이에요. 인구가 줄어갖고.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주변 도시들이 많이 생겨갖고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서울이 지금 현재 뭐 전에는 1200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000만이 안 됩니다. 서울 인구가. 자, 어떻든 그래서 이제 성년 의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성년자 결격입니다. 중개종사 금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성년자가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자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죠. 성년 돼야 됩니다. 야는 성년이 돼야지만 벗어날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난다. 자, 그다음 이제 피한저 후견인이군요. 말이 참 어렵습니다. 피한저 후견인이 누구냐면 야는 그거예요. 질병, 장애, 노령.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피한저 후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법률행위에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로서 사무처리 부족해.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부족한 자라고 하면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피한저 후견이 아닙니다. 그 자가 심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지만 피한정 후견이 됩니다. 야가. 그래서 피한정 후견은 야는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에는 이 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공사법은 여전히 지금 현재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그래서 이 한정치산자가 누군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은 같은 표현하는 거 일단은 감만 잡아두세요. 그냥.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있죠. 피성년 후견인은 야는 피한정 후견인보다 상당히 정신적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예요. 그래서 질병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야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역시 받은 자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심판 받은 자라는 얘기죠, 이거. 얘도.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요, 법원으로부터 심판 받아야 됩니다.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야는 이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야가 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만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에 벗어나게 돼요. 용어가 낯설죠? 피성년 후견인은 전에 뭐라 불렀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야를 금치산자로 불렀던 거죠. 피성년 후견인은요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는 단독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받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야는 동의를 받았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단독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민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모두 결격입니다. 이게 최진실법이었어요. 이게
이게 2013년도 7월 1일 날 개정민법이 시행됐거든요. 원래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어요, 원래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용어가 피한정, 피성년후기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조정을 했는데, 최진실량이 사망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자에 대한 친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부부가 양쪽이 다 살아계시면 이때는 양쪽이 공동친권 행사예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행사자를 정하거든요. 그 친권 행사를 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민법이 당연히 다른 일방이 살아계시잖아요.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됩니다. 그럼 친권의 내용에는 재산관리권이 당연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진실 양 사망하면서 그 애에 대해서 아빠가 애를 뭐 돌보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엄마가 죽으니까 결국 아빠가 재산관리권까지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 쪽에서 최진실 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응? 그거 팽개쳐놓고 이제 재산관리권 행사하면 되느냐. 그러면 뭐 최진실한테 받은 그 아들이 다 상속을 받았거든요. 상속을 애가 받았는데 이걸 전부 다 아빠가 처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빠가 이제 재산관리권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법에 이게 친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후견제도를 손질하자 그래갖고 개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최진실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피한정, 피성유기견, 그다음 후견인제도 이런 제도가 약간 지금 바뀌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전에는 당연히 부부 중 일방, 부모 중 일방이 살아계시면 친권을 나머지 살아계신 분이 이제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어요. 직접. 후견인을.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제한능자 3명 모두 결격이에 다 결격입니다. 다음 이제 경제적 능력자, 파산자의 결격. 그러니까 두 번째 결격 사유자가 파산자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랬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결격 사유자가 파산자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예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바로 파산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재산이 빚보다 적어요.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자다. 그럼 얘는 결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 아닙니다. 신용불량 결격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신용불량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결격이 빠지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란 말 들어봤죠? 이 파산하고 개인회생은 틀리거든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고요. 개인회생을 법원에서 이제 인가를 해주면요. 인가를 해주면 채무의 약 80% 내지 85%를 면제받아요. 면제를 받고 나머지 15% 내지 20%를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정기적인 수입에서 일정 금액으로 계속 갚아나가는 겁니다. 이 개인회생.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한을 하겠죠. 제한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파산자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파산자는 경제적 능력자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 직업인들 있잖아요. 전문 직업인들 중에 파산을 대부분 결격에서 빼고 있어요. 파산을. 근데 우리는 여전히 파산자를 결격사유에 잡고 있습니다. 등록을 못하고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잡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산자를 여전히 결격에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파산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파산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는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 그럼 이 복권이 주택복권, 로또복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복자는 권리를 회복할 때 그 복자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권,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되거나 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복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금이 10억원이 남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안 되면 여전히 결격이죠. 중개업종사 금지예요. 복권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파산자는 복권이 돼야 된다. 참고로요, 파산자가 이제 복권이, 요즘은 파산 신청 들어갈 때 면책 결정을 다 받아요. 같이. 면책 신청을 같이 합니다. 면책. 이게 뭐냐면 책임을 면하는 거 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고 면책을 받아버리면 법원에서 그건 자동 복권되는 거예요. 자동 복권되는 거, 면책을 받으면 자동 복권되는 거고, 파산자가 사기 파산이 아니었어요. 사기 파산이 뭐냐면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파산죄가 확정됨이 없이 만약에 심리의 경고가 됐잖아요. 파산자가 심리의 경고하면 자동 복권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파산자 결격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한 능력자 파산자 모두 결격이라는 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이에요. 시험을 못 보는 자를 지금 따져봤죠? 응시 못하는 자.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다. 응시 못하는 자 2명. 하나는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몇 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얘는 응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자죠. 시험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5년 경과하지 않으면 중개종사 금지입니다. 해서 응시를 못하는 자는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우리 법의 태도가 짐작되세요? 우리 법은요, 전문 자격증이라 이거예요. 공사 자격증이. 그러니까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능력이 닿으면 모두 시험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파산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러나 합격했을지라도 여기서 잡겠다라는 의미죠,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 법 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전문 자격증이니까 볼 수 있으면 다 봐라 이거죠.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서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성년인 상태에 자격을 취득했어요. 하지만 야는 성년 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는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 종사 금지예요. 피성년 후견인 자격 취득할 수 있나요? 취득할 수 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정신이 항상 나가 있는데 얘는? 볼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만약에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력을 회복을 했어요. 종료 심판 안 받으면 여전히 피성년 후견이죠, 지금?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시험 볼 수 있죠. 아마 시험 더 잘 볼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스펀지처럼 모든 내용을 흡수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시험 볼 수 있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일단 불가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OX.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소속 공사는 될 수 없다. 알아보시겠어요? 맞았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란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 그 뜻이죠.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어요. 중개업종사는 금지예요.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파산자 모두 결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형자라고 등록돼 있죠. 정리돼 있죠. 그러니까 수형자는 형을 받은 자들 얘기하거든요.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